네, 상주 살충제 사건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YTN이 피의자 집에서 또다시 또 다른 살충제 병이 발견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새 국면을 맞는 듯 보였지만요. 이 경찰이 새로 발견된 병은 압수수색 당시 증거 가치가 없어서 일부러 두고 왔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범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설과 함께 구체적 물증 제시나 범행 동기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일찌감치 박모 할머니를 범인으로 지목한 경찰 수사도 더 이상 진전을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잡한 상황에 빠져든 살충제 음료수 사건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살충제 음료수 사건이 일어난 금계리 마을에는 적막감이 감돕니다. 박 씨의 집 안팎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농약병이 또 발견됐습니다. 저희가 압수수색하는 당시에는 분명히 없었던 부분입니다. 박 씨 가족들은 제3의 인물이 누명을 씌우려고 한 범행이라 주장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범인으로 더 몰아가려고 우리 집에 다시 올 기회를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네, 살충제 음료수 사건 제3의 인물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샵 1988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 중 문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프로파일러이신 서울 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프로파일러라고 하면 범죄 심리를 분석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뭐 프로파일러로서 이번 사건 그 박 할머니가 진범일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진물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높지 않다. 예. 왜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 사건의 그 전개 과정 속에서 예. 이 할머니가 행동하신 부분들이라든가 다른 증거적인 상황에 네. 불균등함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어 갖고요. 예. 그런 몇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예. 저는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또 이제 궁금한 게요. YTN에서 이제는 또 다른 살충제 병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특히 이제 살충제와 관련된 살인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농약병 같은 건 당연히 다 수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현장을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담당 그 요원이 하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디오를 찍는 요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인 현장을 다 스케치를 합니다. 그것만 보면 이제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놓고 간 건지 아니면 그 뒤에 갖다 놓은 건지. 근데 지금 이게 말이 꼬여버리니까 저도 이게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상주경찰서 해명으로는 당시 압수수색 당시에 찍었던 사진에 분명히 그 추가 농약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뭐 가치가 없어서 안 가져왔다라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안 가져온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 경찰이 실수한 거죠. 실수로. 말하자면 가치가 없다는 걸 왜 거기서 판단을 합니까? 그렇죠. 분석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지 맞는 답은 거지. 현장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현장에서 바로 판단을 낸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군요. 예. 지금 가족들의 주장은 진짜 범인이 이 할머니에게 죄를 더 가중시켜서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집에 살충제를 다시 두고 갔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그게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네. 이거는 법률적이 아니라 완전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살충제병을 가져갔고 다음날 살충제병이 또 나왔잖아요. 그럼 제3자가 이 살충제병을 갖다 놨다면 굳이 경찰에선 박 할머니를 범인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범인입니다라고 갖다 놓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굳이 갖다 놓을 이유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경찰의 해명이 사실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의 살충제병을 증거 가치가 없어서 놓고 왔다는 건 그건 해명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보기에 경찰이 지금 언론에서나 국민들이 너무 관심을 가져서 좀 실수를 했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해명이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지금 가족들의 얘기처럼 제3자가 가져놨다면 이거는 범인이 진범이 있다는 가정하에 범인이 경찰을 조롱하는 거죠. 내가 범인입니다. 근데 경찰은 못 찾고 있군요라는 의미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는 뭐 그 할머니의 어떤 의심스러운 행적, 수상한 행적에 대해서 이제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확보를 했는데 우리 프로파일러이시니까 한 가지 가장 먼저 어떤 것이 좀 의아한 부분입니까? 예, 뭐 이 할머니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동기 부분이 가장 그렇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할머니께서 행동했던 부분을 왜
그 범죄 행동과 연관해갖고 바로 이제 네. 혐의점을 돋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말하자면 노인분의 행동이라는 게 조금 이제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동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너무 빨리 이제 용의자를 지목하게 된 부분이 이게 사실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 않고 용의자를 너무 섣불리 특정을 하면서 조금 꼬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결과 피해자가 과거 생활에서 이 겪은이를 그동안 억눌려 있다가 어떤 일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폭발했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폭발성 분노 성향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뭐 면담을 많이 해봤지만은 사실은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거는 정도를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형태의 성향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행동화 되는가 안 되는가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건 전제가 뭐냐면 그 이전에 한 1년 전, 2년 전 그 두고두고 이제 어떤 특정한 형태로 외부적으로 외화됐는가를 기본 백그라운드로 해야지만 이 진술이 맞는 건데 이게 이 주장이 맞는 건데 그거 없이 그냥 분노 성향이 있다라고만 하면은 뭐냐면 그럼 저도 분노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 많은 분노 성향이 있는 분들이 다 살인범이 될 수 있냐? 이건 아닌 부분이라는 거니까 정도 평가가 좀 있어야지 되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흘려 보니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비난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이제 분노에 대한 감정은 다 안에 있는데 그것을 너무 쉽게 폭발시키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무리수였던 것 같은데 마을 주민들은 또 그 할머니가 되게 순박했다 뭐 이렇게 하고 뭐 83살 된 분이 분노를 어떻게 또 표출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보고 굉장히 의아했는데 이 할머니가 만약에 그 전에 부터 무언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분노를 표출했다거나 다툼이 많았다거나 한다면 그 프로파일러의 분석을 통해서 그 무언가 살인죄 간접 증거라도 어느 정도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문제는 이 할머니가 이 마을에 시집 온 지 70년 됐습니다. 70년 동안 마을 사람들하고 잘 지냈던 사람이 그것도 전날 지금 경찰 얘기로는 화투를 치다가 뭔가 말다툼이 있었다는데 그거 가지고 살인까지 이르게 됐다는 걸 설명하는 건 동기로서 너무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지금 시점에는 사실상 동기를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경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나중에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도 이 동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면 지금 나와 있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게 다 할머니가 소위 변명이 될지 아니면 반박이 가능한 내용만 가지고 기소를 해서 과연 유죄가 나올까 하는 건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찰이 박 할머니를 피의자로 지정한 그 의심의 정황 중에 하나가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가족들 얘기를 들으면은 이 박 할머니가 평소에 귀도 잘 들리지 않은 데다가 휴대전화를 갖고는 있지만 가족들의 전화를 받는 것을 주로 쓰고 거는 것은 좀 서툴렀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많이 참작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일반인 저희 정도 되는 분들 나이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상황에서 신고 안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죠. 분명히 저희 입장에서는 비이성적일 수 있으나 연세가 80이 넘으셨다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가족들 진술로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네. 통상적으로 전화를 받는데 많이 활용을 하셨다면 전화를 거는 것보다 그럼 신고 안 했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버리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 통화 내역 같은 거 분명히 좀 조회를 해보고 네. 할머니가 발신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도 확인을 분명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가족들의 주장에다가 이런 부분이 결합이 된다면 정말로 발신한 흔적이 거의 없다면 그러면 이 부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경찰 주장은 사실상 탄핵이 되는 거죠. 네. 약간의 제가 어제 이제 그 관련된 동영상을 잠깐 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할머님께서 이제 조사 받으실 때 그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 약간의 그 진압력 저하도 보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감이 약간씩 좀 뜸뜸한다는 점, 우린 좀 속된 말로 멍 때린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질환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게 조금 보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119가 왔는데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그게 정황 증거 될 수 있는가? 그건 오히려 반박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할머니한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왔어야 되는데 일면만 보고 이렇게 용의자를 지목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또 뭐 수사적인 측면에서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고 안 받고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시청자들은 조사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또 변호사도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가족들은 그 83살 된 분들이
거짓말 탐지기가 뭔지 어떻게 아시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가 사실은 어떤 형태에서는 상당히 정확한 부분도 있지만은 예. 그 연령하고 예. 건강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의도적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그러면 뭐 지금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서 나중에라도 네. 재판 중이라도 거짓말 탐지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만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정황적으로 찾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할머니 변호사였어도 네. 거짓말 탐지기 하자고 말자고 했을 것 같아요. 아, 왜 그렇죠? 왜냐하면 네. 할머니가 일단 첫 번째 결백하다는 전제하에 결백한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이 나오면 네. 그러면 불리한 자료를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국민적으로 관심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거짓말했네라고 여론에서 단정을 줘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예단할 수 없고 사실 증거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거짓말 탐지기에 응할 이유가 없고 만약에 할머니가 진범이라면 진범이 굳이 자기한테 불리한 그런 증거를 하나 추가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결백하건 결백하지 않건 간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응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옆에 변호사가 있었다면 당연한 결론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할머니의 그 옷, 바지 안주머니와 그 바지 밑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온 거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만약에 살충제를 뭐 2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산 적도 없다고 하면 이 살충제 성분은 왜 옷에 남아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구토나 입에서 거품 무는 거에서 살충제 성분이 묻은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거기서 묻었다가 아니라 거기서 묻었겠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른다는 대답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마치 거짓말이 돼버린 것처럼 된 건데 사실 그 부분은 할머니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수사기관에 설명을 해야죠. 범죄를 입증해야 되는 건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할머니는 왜 묻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바지 안주머니나 뭐 바지 네. 밑단에 묻어 있었던 걸 보면 닦아주다 묻은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경찰 얘기가 있지만 네. 사실 손끝에 묻으면 주머니에 손을 다 주머니 안쪽에 묻을 수도 있고요. 바지단 만지다가 바지단 밑에도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할머니 영장 발부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긴 하지만 이걸로 유죄를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리고 그 살충제라는 것이 사실 농촌에서는 뭐 흔한 거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묻을 수 있는데 그런 흔적들이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검출될 수도 있나요? 뭐 아주 고농축이기 때문에 고농축이고 사실은 그건 굉장히 많이 희석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르신께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 묻었는지 사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게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법리다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3자가 범인이라면 그렇게 가정을 하고 본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묻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촉을 언제 누구가 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할머니의 기억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가지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유죄 판단을 받는 데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자, 이제 프로파일러라는 그 특성을 보면은 범죄 현장의 어떤 단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용의자의 특성이나 성배 이런 거를 좀 추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번에 나타난 정황만 봤을 때 80대 노인의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높은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볼 때 왜 독을 사용했느냐.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농약이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왜 바카스 자연광 뚜껑을 이렇게 닫았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하필 거기에 지문이 하나도 없었느냐. 그러니까 닦아낸 듯이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적으로 시간대를 추정해 볼 때 하지만은 다른 분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됐느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성향으로 봐서는 사실은 오히려 그 여성적인 부분보다는 남성적인 특성이 조금 나타난다고 뭐 좀 범행의 특성으로 봐서는 돼 있고 연세는 한 뭐 그 정도보다는 한 5, 60대 정도로 뭐 추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프로파일들이 추정하는 방향은 그런 쪽으로 많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 확실하지 않지만 오랜 그 프로파일러 생활을 했을 때 지금의 범죄 특성을 종합을 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성향의 범죄자 같은 거고 그리고 또 50대, 60대 조금 다소 젊은 사람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 움직임의 요소를 보는 거죠. 그리고 거리, 그러니까 그것이 한 단위의 거리가 옮겨갈 때 그걸 봤을 때 70, 80대는 좀 빠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노드상으로 이제 분석해 봤을 때 그 연령을 저희 추정할 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경찰 수사가 왜 빨리 이렇게 서둘러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할머니들과 다른 마을 사람들 간의 오랜 원한이나 다툼이 있었는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83세 할머니를 너무 빨리 특정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골 마을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집성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얘기하는 건 좀 굉장히 좀 꺼려하는 터부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도 거기서는 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광범위한 탐문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탐문을 조금 한 두세 단계로 좀 깊이 들어갔을 텐데 그걸 못하고 결론을 내버리니까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상당히 지금 오류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 그 상태가 위중한 할머니들이 빨리 회복이 돼서 좀 의미 있는 진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깨어나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술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할머니들 사실 마을회관에 도착해서 바로 음료수를 네. 마셨고 바로 쓰러지셨거든요. 어떤 진술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들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할머니가 나한테 독극물이든 사이다를 먹일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동기죠. 동기 부분이 지금 제일 미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지금 나와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과 결합을 해서 유죄 판결도 받을 수 있다라고 경찰이 판단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류의 독극물 사건이 얼마나 유죄 판결이 나오기 힘드냐면요. 제가 유사한 사건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전북 진안군에 네. 거의 이번 사건과 유사합니다. 네. 일명 농약만두 사건이라는 건데 네. 그때도 조그만 마을의 마을회관에서 네. 이제 마을 사람들이 잔치 비슷하게 해서 이제 만두를 빚어서 먹는데 만두를 만들던 과정에서 이제 재료가 좀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네. 전부 다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다시 모여서 만두를 빚는 과정에서 보니까 농약 냄새가 나서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서 보니까 안에서 농약 성분이 나왔는데 네. 그 당시에 용의자였던 분도 82살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용의자로 지목이 됐던 이유는 농약병에서 지문도 나왔어요. 이번보다 더 세죠. 네. 농약병에서 지문도 나왔고 이 할머니가 마을회관에 제일 먼저 들어서 가장 늦게 나왔던 분이고 심지어 이 마을에서 왕따 경험까지 있는 할머니였어요. 그런데도 검찰에서 기소를 못했습니다. 결국 직접 증거가 부족했었고 그때도 지문이 나왔던 그 농약병은 3일 전에 그냥 나와서 버린 건데 네. 버렸으니까 당연히 내 지문이 나오지. 그리고 또 거기다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이게 진실로 나왔거든요. 물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검찰도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어서 기소를 못했던 건데 네. 그때 사건에 비교해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 이번 사건이 더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닌가. 저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지금 뭐 증거가 부족한 것 같다고 판단하셨는데 사실 지금도 추가로 나올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뭐 피해 할머니들이 깨서 진술하는 것이 경찰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사실 장담을 못하는 상황인데 경찰이 어떤 부분을 좀 찾아내야 된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메소밀이라고 하는데 출처를 조금 더 깊이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심층적으로 있는 동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외에 다른 동기들, 그러니까 마을 외의 동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 지금까지의 어떤 취합된 정황 증거를 봤을 때 원한 관계에 의한 것이 뭐 박할머니가 됐든 원한 관계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마을에서 어떤 묻지마 범행일 가능성이 있는지 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다중을 노린 원한 관계일 것 같습니다. 원한 관계. 근데 이제 다중이 전체적인 다중인지 소수 다중인지는 좀 다른 부분일 것 같고요. 자, 그 우리 백 변호사님한테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그 신모 할머니라고 60대 할머니가 유일하게 지금 깨어나서 진술했는데 박 할머니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뭐 수사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큰 그런 진술 내용이었죠. 왜냐하면 무언가 전날 뭐 고스톱을 치는 과정에 언쟁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하셨고 사이다를 누가 먼저 먹으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을 못 하시고 이 할머니 관련해서는 박 할머니 관련해서 70년 넘게 사시면서 다툼도 없었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버렸으니 네. 일단 그 사이다를 마신 분 중에 한 분이 이 박 할머니를 두둔하고 나선 거잖아요. 이러면 동기분이 사실상 깨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앞으로 경찰의 입장에서 가장 큰 악몽은 나머지 분들이 깨어나셔서 이와 유사한 진술하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진술할 경우에는 정말 극단적으로 과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농약만두 사건처럼 검찰에서 이렇게 구속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못하는 사태까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지금까지 배상훈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상주 살충제 음료수 사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